안녕하십니까. 갑갑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던 연말을 지나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 등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운 연말연시가 됐는데요. 2025년은 상황이 안정돼 평온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십시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통신비는 소비자들의 필수 고정 지출 비용 중 하나로 가계 살림살이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줍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전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을 통해 통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손본 결과 5G 요금제의 세분화로 중저가 상품이 신설되었습니다. 통신사들도 올해부터 요금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12월 28일 오후 5시 뉴스에서는 통신사들의 통합요금제 출시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올해부터 통신사가 새롭게 출시할 통합요금제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월 평균 가구당 통신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12만 5천 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2분기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초 5G 요금제를 세분화해 중저가 상품 신설로 5G 가입자 약 620만 명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는 통신사들이 올해부터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등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르면 올 상반기 통신 3사가 5G와 LTE의 구분을 없앤 통합 요금제를 출시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LTE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과 통합 요금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의 통신 비용 절감을 위해 요금제를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보도는 요금제 변화를 둘러싼 이슈를 잘 정리해 전달했는데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보도는 통합요금제 도입의 배경을 언급하며 통신비 부담 완화 체감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한 통신사와 전문가의 설명, 구체적인 수치 등을 통한 설명이 뒷받침되었다면 관련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반응 등을 반영해 통합요금제 도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혜택 등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에는 랜딩 기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는데요. 이후 활주로 주변 구조물 배치로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연합뉴스TV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30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사고 이후 해당 구조물의 설치 위치와 안정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설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고와의 연관성을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활주로의 길이가 짧아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과론적인 분석일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무안공항 활주로는 국제규격에 따른 최소 길이를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31일에는 무안공항 설계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직 항공기 파일럿은 특이한 공항 설계를 많이 봤지만 이번 것은 최악이라는 평가를 했고, 항공안전 컨설턴트는 사고기의 활주로 착륙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며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안전하게 멈출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 두 보도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먼저 보도는 시설물 설치와 관련 논란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했고, 이후 보도에서는 해외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공항 설계와 구조물 배치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보도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항공 안전 강화와 국내 공항 설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내 공항 설계와 운영 등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이나 불필요한 오해, 확대 해석 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따라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포함해 시청자들이 사고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정의구현을 명분으로 사적 제재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구현을 내걸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른바 사이다식 사적 제재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일부 유튜버들이 정의구현을 내세운 사적 제재 활동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유튜버들이 경쟁적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고, 일부 가해자가 직장을 잃는 사례가 발생한 점과 잘못된 신상 공개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긴 부작용을 다뤘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추적하던 유튜버의 활동 중 도주 차량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도 소개했는데요. 보도는 이러한 사적 제재 활동이 조회수와 후원금을 노린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인 유튜버가 소녀상을 모욕한 것에 대해 일부 유튜버들이 하나의 게임처럼 사적 제재를 가하며 구독자들의 후원금을 유도하는 악순환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는 일부 유튜버들이 정의구현을 명분으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사례의 증가에 대해 전했습니다. 보도는 이들의 사적 제재 활동이 법적 한계를 넘어서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적 제재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알림과 동시에 정의구현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의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보도는 유튜버들의 이러한 활동이 특정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디지털 플랫폼의 관리 책임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와 법적 책임의 강화 등 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의와 해결책 마련 모색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적 제재 신뢰 회복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를 소비하는 수용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콘텐츠 수용자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콘텐츠의 소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책임 등을 언급해 올바른 콘텐츠 소비 문화 조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강조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시대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계속 근로를 지원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휴직 기간이나 급여 등의 문제는 이 제도의 사용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뉴스에서는 육아휴직을 포함해 달라지는 고용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먼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의 확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1년 휴직 기준 최대 2,31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10만 원 늘어나고 급여 전액은 휴직 기간 중 지급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는데요.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170원 올라 1만 30원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 등 고용 정책 변화에 대해 전했습니다. 보도는 이러한 정책들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와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전달해 정책의 주요 변화 내용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정책 시행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근로 환경과 육아를 하는 가정의 복지 향상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덧붙여 주었다면 현장에서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은 꿈같은 이야기로 남아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함께 다뤘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인천대학교 이은재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은재 학생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불경기에도 주변 이웃을 돕는 이른바 착한 가게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지역사회 결속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착한 가게. 그러나 이들의 지속 가능성은 가게를 물려받을 후계자의 부재라는 현실 속에 부딪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방송은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는 인기 만점. 대전의 한 중국집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점심 장사만 하는데 하루에 짜장면이 200그릇은 거뜬히 팔려 나간다는데요. 이 짜장면의 비결은 바로 면이 불지 말라고 넣는 합성 첨가물을 쓰지 않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스가 면에 더 잘 배고 식어도 찰기가 있는 면으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탄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짬뽕에는 보리새우와 홍합이 한가득 들어가 있는데요. 잘 볶은 채소와 어우러져 기름지지 않는 짬뽕, 그리고 결코 미니하지 않는 미니 탕수육. 많은 양과 함께 돼지 등심을 쓰는데 기름 있는 부분은 다 잘라내기 때문에 담백함을 자랑한다는데요. 이렇게 각 메뉴마다 특색 있는 맛과 정성을 뽐내는 맛집의 가격은 깜짝 놀랄 만큼 저렴합니다. 짜장면 값이 3,000원, 평균 약 7,000원 정도의 물가를 생각하면 정말 싼 편인데요. 짬뽕은 4,000원, 미니 탕수육은 6,000원으로 나머지 메뉴들도 가성비를 자랑하네요. 이제야 입구에 적힌 착한 가격 업소 표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도 싼데 심지어 예전엔 짜장면 한 그릇에 1,000원만 받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은 3,000원까지 올랐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터무니없이 싼 가격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쌀쌀해진 날씨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선한 가게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착한 가격 업소 제도에 대해 사장님은 각종 쓰레기 봉투, 라텍스 장갑 등 가게 내 필수품 일부 지원이 제일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악 영향력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들이 우리 동네에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새해맞이 따뜻한 맛집 투어는 어떨까요? 이번엔 전주의 한 착한 가게 미용실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머리를 해주고 또 머리를 하면 밥까지 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용실에선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커트가 3,000원입니다. 염색은 10,000원, 파마는 15,000원으로 요즘 물가에 믿기지 않은 가격인데요. 꼭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5,000원이면 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도 부담 없이 찾아와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데요. 눈에 띄는 미용실 사장님의 강렬한 레드 패션. 사실 사장님은 사업 실패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붉은 옷을 입고 미용실 운영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주말도 연휴도 가리지 않고 일하다 보니 뭐가 묻어도 티 안 나는 붉은 옷이 좋았다고 말하였는데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봉사도 병행한 사장님의 강렬한 온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미용실 맞은편 건물에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바로 사장님께서 손수 준비한 무료 점심밥을 먹으러 온 것인데요. 사장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미용실 문을 열기 전에 직접 식사를 준비합니다. 메뉴도 매일 다릅니다. 공짜로 주는 밥이 거기서 거기일 거라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데요. 정성 들여 지은 집밥, 그 자체입니다. 남을 위한 선행은 무료 점심 제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1년에 3번은 헌옷을 팔아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합니다. 이런 선행들이 입소문으로 전국에 퍼져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온다는데요. 물론 착한 가격 때문도 있지만 평생을 타인을 위해 봉사해온 사장님에게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매력이 한몫한다고 말합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는 그 지역의 주민 소비자들이 해당 지역의 이런 착한 가격 업소들을 이용하게 되고 또 이런 착한 가격 업소는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로 이어진다며 지역 경제 순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착한 가게를 유지하는 것마저 어려운 현실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들 다음에 이어갈 분들이 없다는 점입니다. 쌍둥이 딸들은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도울 계획이지만 어머니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000원의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광주의 한 식당도 상황이 비슷했는데요.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게 하려는 각종 후원들 덕분에 가게를 지켜내고 있지만 사실상 남는 게 없어 퇴근 후 보험회사로 다시 출근해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최근엔 몸도 상하기 시작해 여러 차례 수술을 해 이젠 주변 가게 사장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빠듯하니 이어받을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가게를 이어받고 싶다는 문의도 왔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경영을 통해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이라 여러 번 거절했다는데요. 사장님은 막상 돈이 되는 구조처럼 남들은 생각하지만 실은 보증금, 월세 등을 다 빼가면 돈이 안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이어 나이가 더 들면 지금까지 이어온 어머니의 식당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런 착한 가격 업소들, 즉 착한 가게들이 지역 사회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연구가 있다는데요. 지방은 사라지고 있지만 이런 가게들이 좀 더 버틴다면 비슷한 시도가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나보다 남을 더 아끼는 분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여정이었는데요. 특히 남을 위할 때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들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게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은재 학생은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착한 가게들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하는 가게들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선행을 이어가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후계자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게들의 현실을 보며 이들의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이은재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며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선포, 유지, 해제 과정에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은정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가 지난달 27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탄핵 심판의 첫 절차였던 만큼 다수 언론이 실시간으로 양측 대리인 출석 여부, 또 주장 내용 등을 전달했는데요. 언론이 주목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주시죠. 지난달 27일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었는데요. 변론 준비는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해당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이 양측이 제출한 증거 목록과 입증 계획을 토대로 사건 쟁점의 범위를 압축하고 증인과 증거의 채택 여부를 정하는데요. 윤 대통령 대신 대리인단이 출석해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이 적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하며 40분 만에 첫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첫 절차로서 변론 준비 기일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언론은 온라인 추첨으로 배정된 해당 기일의 소심판정 방청석 9석에 2만 명이 넘게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탄핵 변론 준비 기일 방청 경쟁률을 3배 이상 뛰어넘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은 시민과 취재진이 몰렸고 경찰의 경계 태세 속에 탄핵 찬반 단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탄핵 서류를 수차례 수취 거부해온 윤 대통령은 변론 준비기일 오전에서야 대리인단을 공개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과 입장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의결서 접수 이후 줄곧 헌재 측의 서류를 받지 않았는데요. 변론 준비 기일 오전 돌연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하고 대리인단의 출석을 알려왔습니다. 대리인단은 선임이 늦어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진행을 서두르는 근거에 관해 물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형사소송과 다르게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탄핵 소추의 적법 절차 요건을 문제 삼았는데요. 한국경제는 이를 국회가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탄핵소추안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에 언론은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녹화뉴스는 본격 변론에 들어가면 세부 사실관계 정리부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사실 자체를 두고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국회가 밝힌 탄핵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형법상의 내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 적법성부터 따진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4가지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입니다. 머니투데이는 이 중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행위와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이 탄핵 심판 결론을 가를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 위법성 여부라며 준 전시나 사변 상황으로 볼 수 없는데 계엄을 선포한 점,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한 점만으로도 이미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경찰의 잠정 결론과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언급한 것을 근거로 해당 국무회의의 절차적 부실 문제도 이번 사안의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강대강 대치로 맞섰던 정치권. 또 올해 4월 18일에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국회 요구대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 3명 중 각각 여야가 추천한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며 헌재 심리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치지 못하고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까지 미뤄지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언론은 헌재가 첫 변론 준비 기일에 밝힌 바와 같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논의의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헌재가 첫 변론 준비 절차에서부터 해당 사안이 탄핵 심판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에 준하는 수준의 증거, 증인 등을 검증해야 한다며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이 엄격한 입증 책임이 있는 형사재판 방식을 요구하고 90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세계일보는 헌재가 8인 체제가 되면서 헌재법이 정한 심판 정족수를 충족해 탄핵 심판 선고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좀 더 신속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문가의 전망을 인용했습니다. 네,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첫 재판을 보려는 방청 신청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관심도 뜨거운데요.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언론 역할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면서 국민의 눈과 귀는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는데요. 언론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과거 2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를 되새겨보며 언론도 책임을 갖고 보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탄핵 심판은 법적, 정치적 절차인 동시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상황 판단의 보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비상계엄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계식 보도나 한쪽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은 지양하고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분명한 사실관계나 논점에 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 불필요한 분열이나 오해, 혼란을 줄이는 것도 언론이 해야 할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